아, 2020 새내기 여러분, 한국현대문학 입문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실이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낯설고 좀 어색하고 또 당혹스럽고 뭐 이런저런 느낌이랄까요? 생각들이 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세대여서 나보다는 조금 덜 낯설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강의실에서 만나서 뜨겁게 지적 향연을 벌이는 게 맞을 텐데, 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 속에서 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강좌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낯설겠지만 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첫 번째 강의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또 평가 방법은 어쩔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가 지향하는 방향은 뭐다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나도 그럴 겁니다만은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건 강의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강의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문학과 내 새로운 삶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문제들을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앞서 산 사람으로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강좌 안내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한국 현대문학 입문은 말 그대로 한국 현대문학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로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고 그 작품이 가진 문학사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의 사회사와 경제사와 문화사,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매주 제시되는 작품들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의 목록이 어디 있냐? 가상대학, 이 캠퍼스죠. 가상대학에 들어가면은 이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쭉 주차별로 어떤 작품을 읽을 것인지 밝혀놨습니다. 첫 번째 주, 이번 주에는 강좌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을 월요일 날 진행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한국 근현대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무정을 할 예정이니까 무정을 미리 읽어두는 게 할 일입니다. 이 강의의 핵심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독해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제고란 말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예, 강의 독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묻겠죠. 우리 한국어를 독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 독해의 힘, 책을 읽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제도 때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독해 능력은 주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이게 이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 대단히 이 수동적인 독서에 익숙합니다. 그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개입하는 방향에서 이 선택된 독서가 아니에요. 책 읽기가 아닙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행간들 읽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 맥락을 읽는 연습들을, 그리고 미학적, 문학적 특징을 읽는 연습들을 할 텐데, 작품을 읽는 그 방법이랄까요? 이 방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인 독서에 길들여져 왔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의 핵심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 글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습을 하면서 두 번째 연습 문제 시간에 잠깐 제가 총평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그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걸 지금 현재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텍스트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수 좋은 날이 창작된 1920년대라는 역사 상황을 이해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그 김첨지의 삶을 1920년으로 환원해서만 보면은 텍스트를 독해하는 게 대단히 일면적인 선에서 그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운수 좋은 날을 2020년 현대의 맥락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독해죠. 불러와서 지금 나와 김첨지하고 관계는 어떤지. 김첨지는 현대 우리 사회의 김첨지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설렁탕이 대신하는 건 무엇인지. 김첨지 집안의 모습은 2020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환경에 관한 이해.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맥락에서 그 텍스트가 갖는 의미,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스며들면서 개입하면서 책을 읽고 그 행간에서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글쓰기란 텍스트를 매개로 하되 자기를 신문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묻는 겁니다. 나는 뭐지? 나와의 김첨지는 어떻게 만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건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문학사를 큰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916년, 17년에 연재된 무정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까지 대략 한 5, 6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개괄해 볼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일주일에 장편 소설 하나씩을 주로 읽었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는 매주 장편 소설 한 권씩이 아니라 단편 소설 한 편씩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 출발은 무정이라는 장편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짤막한 20페이지, 30페이지 남짓한 단편 소설을 읽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단편 소설 텍스트들은 내가 가상대학에 올려줄 겁니다. 평가 방법.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나는 선생 노릇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떤 산술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게 영 마뜩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제도적인 이 압박이 있어서 A, B, C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스스로 평가하면은 거의 이 분포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평가의 궁극적인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강조하겠습니다. 뭐 대개의 경우 맞는데 아, 얼토당토하는 이 자기 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올 때는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출석도 반밖에 안 하고 책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스스로 A 플러스다. 이건 내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평가가 최상의 평가 방법이겠죠. 근데 전혀 비상식적인 평가 기준을 들고 나오면은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정도만 얘기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퀴즈가 20%, 에세이가 40%, 기말고사가 20%, 기타 20% 이랬는데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얘기해 둡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오리엔트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오리엔트는 오리엔탈 하면 동양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다. 큰 흐름을 알려주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우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못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뭐 나중에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다른 그 영상을 링크해 줄 터인데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난을 선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레베카 솔릿의 이 페어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 강의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라인 강의가 갖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볼 텐데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이 복사해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그 시각적 이미지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대단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금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강의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이번에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빨이라는 말 하죠. 이 동영상 강의 준비하느라고 장비를 꽤 샀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요. 뭐 여러 가지 삼각대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사고 지금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곰캠입니다. 곰캠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운되면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지. 이런 그 코로나19라는 그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몰고 온 상황에서 오리엔테이션 못해서 서운하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촛불이 밝혀주는, 촛불 아니지? 등불이 밝혀주는 그 반경 안에서 여러분들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했던 책들, 뭐 벽돌책이라 그러죠?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오랫동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혼자 넓은 곳으로 여행도 한번 떠나보고,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음,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 감염병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 이 따옴표 치고 말합니다. 일종의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이럴 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협력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무정 얘기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홍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기존의 질서들을 뒤집어 엎는 자연재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알죠?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작품이 탄생하는데, 거기서 홍수 모티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무정에서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삼랑진 그 홍수가, 부산의 그 삼랑진 홍수가 인물들을 결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것도 뭐 비극적이긴 하지만은 또 이런 재난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희생자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이런 그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몰고 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의 상상력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 닿으면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란 무엇이다, 현실이란 무엇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사고의 틀, 이걸 선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re-understanding 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선이해, 미리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개념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갈아엎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한국 문학이란 무엇이라는 개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학이란 뭐다, 소설이란 뭐다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개연성 있는 허구, 그죠? 많이 들어봤죠? 허구는 거짓말에 가깝다. 그리고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 소설을 얘기하면서 일상적으로 그러죠.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학이 허구인 건 맞아요. 픽션이에요. 근데 픽션이 진실이다, 비진실이다, 이걸 가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옳으냐, 불교가 옳으냐, 기독교가 옳으냐, 이슬람교가 옳으냐, 다 다르잖아요. 그건 허구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그럼 픽션이란 무엇이라는 걸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픽션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통용되는 뭔가일까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뭐라 생각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문학은 허구니까, 픽션이니까 사실 아닌 것, 뭐 진실 아닌 것, 뭐 거짓에 가까운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들은 많은 경우 허구의 힘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에 대한 믿음들 있죠. 믿음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 믿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 감정과 내 의식과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드려야 됩니다. 문학은 허구다라는 질문에 대한 반문, 그리고 현실은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현실이다. 레알? 아닙니다. 현실은 허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 보세요. 픽션. 픽션 허구라는 말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담론이란 말이 있어요. discourse라고 발음하고 영어로는 프랑스어로는 discours라고 발음합니다. 담론은 무엇을 둘러싼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필기하고 있죠? 태욱 씨? 다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출석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예, 담론이 뭐라고요? 무엇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성 담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조금 얘기를 덧붙여 볼까요? 조선시대 여성 담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이건 그러면 조선시대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누가 주로 생산합니까? 이게 담론 생산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야기를 생산해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죠. 유학의 바탕을 둔 사대부들, 정치 세력들이 여성 담론들을 유포하고 생산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 규범들을 만들어냅니까? 뭐 칠거지약이니, 삼종시도니, 뭐 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이 땅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이 시조를 통해서든 소설, 조선시대 소설들 있죠. 이 홍길동전이든 춘향전이든 뭐든 소설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 사대부들 학자들의 이 논설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퇴계든 율곡이든 여성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서 조선시대 큰 여성에 관한 이야기의 흐름을 형성하죠. 그러면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성 담론들을 받아들이죠. 그걸 내면화한다 그래요. 내면화해서 그렇게 행동하죠.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조선시대 여성 담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대 여성 담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000년대 여성 담론이 있는데 조선시대 여성 담론을 그대로 2000년대 여성 담론의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에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은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담론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억압되어 있던 여성들이 해방되는 그 지난한 과정들은 바로 담론을 바꾸기 위한 담론 투쟁의 과정이었어요. 여성은 이러이러하다. 여성은 뭐뭐뭐하다. 할 때 뭐뭐뭐하다를 다 하나씩 바꿔나갑니다. 남성들은 뭐 진취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용감하다. 이렇게 이 규범적으로 정의되잖아요. 그걸 다 바꿉니다. 여성들은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정서적이고 훨씬 더 섬세하다. 그게 그 사회가 갖는 큰 흐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 이게 담론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해가죠? 조금씩 나눠보세요. 그러면 조선시대 여성 담론, 식민지시대 여성 담론, 해방 이후의 여성 담론, 70년대 여성 담론, 2000년대 여성 담론, 그리고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담론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 담론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복식, 옷 입는 방식, 패션 영향 끼치나요? 안 끼치나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이 담론은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 픽션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죠. 담론은 픽션이에요. 역사는 담론 투쟁의 과정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야기 틀을 바꾸는 거예요. 계급 담론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4대부부터 산농공산 유계가 철저했죠. 유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갑오경장 1895
5년, 6년 가보경전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죠. 지금 산업공산 얘기하고 신분제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투쟁의 과정이에요. 동학사상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조선인들을 끌어모으지, 싸우잖아요. 그게 거대한 담론 투쟁의 장으로서 혁명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담론 얘기했죠. 문학 담론, 그럼 문학을 둘러싼 이야기죠. 조선시대의 문학에 관한 이야기와 지금의 문학에 관한 이야기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소설 담론 그럼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소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 소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소설에 관한 이야기, 또 소설의 위치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글 담론이란 말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한글에 관한 이야기, 한글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한글 어떻게 대했는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한글을 바라보는 시선과 식민지 시대의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 한글을 상상하는 사람들, 사유하는 사람들의 한글에 관한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글에 관한 태도 어떻습니까? 이 픽션이란 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픽션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그래서 어떤 픽션들을 상상을 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픽션들을 상상하고 구성하고 그에 서로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무슨 주의, 이념까지 나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느냐, 사회주의가 지배하느냐, 또는 무슨 주의가 지배하느냐. 사회에서 그렇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죠? 문수민 씨? 수민 씨 잘 보고 있나? 담론이라는 말 주목하세요. 담론 투쟁이라는 말. 세 번째, 주체의 구성과 타자성의 윤리. 밑줄 잘 긋고 필기 잘하세요. 메모 잘하고. 강의 끝에 내가 어떤 과제를 낼지 모릅니다. 주체의 구성과 타자성의 윤리. 일단 주체는 나예요, 나.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그대로 고유하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끝없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10살 때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눈과 지금의 여러분들 사고방식, 행동, 패턴,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같은가 다른가? 다르죠. 나는 끊임없이 타자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변화해 갑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세포 구성이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달라지듯이 우리의 의식들, 감성들, 감정들 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변화해 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정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주체가 구성되느냐, 이거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상생적이고 연대의 감각을 가지고 다른 타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을 지향하는 주체로 나아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좁혀서 얘기하자면 내 안에는, 주체 안에는 수많은 타자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가 쭉 이어져 있듯이 DNA 선에 우리의 의식, 심리적인, 감정적인 부분에도 수많은 타자들의 이야기들이 내게 깃들여서 내 삶이나 사고나 의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조금씩 바꿔갑니다. 감정이라는 게 구성된다고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시선이란 말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뭔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이 시선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 없이 일관될까요?
뭐 저건 나무다, 저건 꽃이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가 아름답다, 뭔가는 멋지다, 뭔가는 싫다, 밉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형성될까요? 아니면 사회적, 관계적으로 형성될까요? 미의 기준이라는 거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미의 기준과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죠. 우리의 시선은 맨눈으로, 그러니까 naked eye라 그러죠. 맨눈으로 보는 게 저건 노트북이고, 이건 카메라고, 이건 티파트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티팟 예쁜데 저게 저 쓸모는 무엇인데, 하나하나의 시선들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성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백인종을 보거나 황인종을 보거나 흑인종을 보거나 아니면 홍인종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백인 영화배우를 볼 때하고 아주 멋진 영화배우를 볼 때하고 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의 이 소녀를 볼 때하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이, 이 심리적인 흐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학습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끝없이 고민할 겁니다. 주체는 나는 타자와의 만남들, 다른 것들이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길냥이일 수도 있고 꽃 한 송이일 수도 있고 풀 한 폭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는 이 태풍이 몰아치는 이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끝없이 재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타자들이 깃들여 있죠. 타자들을 배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배제하고 이 뭐라 그럽니까? 난 유아독존, 난 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주장할까? 인문학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주체에 깃든 타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타자성의 윤리, 타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소설 읽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타자들을, 동서고금을 가로지르면서 수많은 타자들을 만나고 타자들과 이야기하고 접속하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내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란, 독서란 내가 보기에는 타자를 경유해 나를 발견하고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이 노트를 해놓고서도 참 훌륭하다 싶어요. 안 그런가? 네. 혼자 강의하면서 웃고 이러려니까 참 쑥스럽긴 하네. 여러분들도 하나씩 공감하고 반응해주고 있는 거죠? 안 볼 때 잘해야 됩니다. 안 볼 때. 자, 책 읽기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자연을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동식물을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이 지구의 어느 장소를 만나는 것,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책이라는 이 매체를 통하면은, 이 매체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란 매체를 통하면은 우리는 동서고금,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타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든 풍경이든 역사든, 그렇죠? 아니면 동물, 식물들의 이야기들, 그런 타자들을 경유해서, 경유란 말 알죠? 지나면서 바로 그 안에서 이런 게 내가 미처 몰랐던 나구나. 나는 이런 방향이면 참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종종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인간이 대단히 위대한 존재 같지만은 자기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거울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타자들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셀카로 찍으면 된다고요? 일단 셀카를 찍을 때는 이 카메라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매체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들을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것은 타자성들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들이 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아지의 눈길,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표정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되비춰 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리어 왕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리어 왕에서 이 리어가 광야에서 외친 장면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많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안에 웅성거리는 타자들의 언어로 스스로를 계속 재정의해 가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맥들이 있죠. 못 볼 뿐이지, 못 찾을 뿐이지.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또는 사유 속에 있는 광맥을 발견하게 하고 그 광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 주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주입식하고 취업 공부 시키고 이런 게 대학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입니다. 부수적. 큰 흐름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자연이란 무엇인지, 둘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책 읽기란 뭐라고요? 타자를 경유해 나를 발견하고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길이죠. 이 방법이란 웨이입니다. 길입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소설가이자 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이자 방송인이자 그야말로 뭐 전천후 지식인이죠. 르네상스적 인간입니다. 르네상스적 인간. 팔방미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전방위적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에세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도서관 가서 움베르토 에코에 이런 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저 선생이 나를 속이는지, 응? 저 선생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 있지도 않은 책들을 들이미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돼. 선생님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읽어보고 진짜 저런 얘기가 있는지, 우리를 협박하려고 괜히 이름도 모르는 사람 들이대는지, 알았죠?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뭐 장미 이름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문맹이다.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문맹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글자를 많이 알아도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저 조상부터 시작해서 SF까지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 인간들에 대한 얘기까지 그걸 읽는 사람들은 몇 겹의 삶들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길들여진 문맹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제도, 교육 제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인문학. 네, 이건 개별적으로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문이란 뭐냐라고 묻는데 이 문자는 우리가 문학 그럴 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문자기도 글자를 나타내는 글자들의 모임, 이게 문인데 원래는 한자 문화권에서의 문자는 문이 문자였어요. 문이 알죠? 사람 어, 어떤 사람의 문이, 자연의 문이 이런 말 쓰잖아요. 문이 문자, 문양할 때 문자죠. 뭐 글자도 문이죠. 일종의 문입니다. 상형 문자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하면은 사람의 문입니다. 그러면 천문하면 뭐겠어요? 하늘의 문이죠. 지문하면은 땅의 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천문학, 지문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무늬들이 깃들여 있는지, 어떤 무늬들이 퇴적되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찾아갈 것인지, 그 고유한 무늬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오늘은 이해를 하세요. 인문학이 사람의 무늬를 읽는 학문이다 정도만.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의 미래는 인문학이라는 그 베이스를 얼마나 깊이 있게, 그 폭넓게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도 대학이 이 인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는 어떤 실용적인, 기능적인 학문으로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응용이나 기능적인, 실용적인 공부도 해야죠. 근데 모름지기 대학이라면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하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때 하늘 자연이겠죠. 우리가 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천문과 인문과 지문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 이런 베이스가 없이는 실용이나 기능은 대단히 기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문학의 베이스가 없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공부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쓰임이 무엇이고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고 이런 고민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위에서 뭐 연봉이 얼마고 뭐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에는 공부 잘하는 흉기들을 너무나 많이 생산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 법대 나와서 이 판검사 하면은 다 우쭈쭈 해주고 말이지.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이 인문학의 베이스가 없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흉기입니다. 여러분은 어쩌입니까? 나는 이런 흉기들 많이 봐왔어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동영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지학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내가 우리 신입생들에게 늘 구호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호모 레시스티쿠스. 따라해보세요. 호모 레시스티쿠스. 이 말은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알베르 까미 이방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방인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두 명인데, 두 명. 다 보인다니까. 고전의 정의가 아주 다양한데, 마크 트웨인 알죠? 톰 소의 모험 쓴 사람? 이 사람이 고전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읽지 않았으면서 읽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창피해서 읽었다고 하는 책이 고전입니다. 이거 내 식으로 좀 얘기하면은 제목과 저자는 아는데 읽어보지는 못한 책. 남들에게 안 읽었다 그러면 민망하니까 괜히 한두 줄 인용하면서 읽었다고 폼잡는 책. 뜨끔하죠? 이게 한국 교육이 여러분들을 키운 방식이었어요. 이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춘향전 모르는 사람 없죠? 다시. 춘향전 꼼꼼히 읽어본 사람.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 한 명 있네, 한 명. 되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50명 있으면. 이제 그 고전들을 만나야 돼요. 고전이 무엇인지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알베르 까미가 반항적 인간이라는 아주 긴, 뭐랄까요? 수상록 비슷하죠? 사유를 펼쳐놓은 책인데. 시스푸스의 신화 있잖아요. 그 시스푸스 신화도 에세이죠. 긴 에세이입니다. 이 반항적 인간에서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할 때 난 비로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김수영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60년대 문학 얘기하면서 김수영에게 바로 시가 이런 것이었죠. 나를 억압하는 내 자유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무기로서의 시 상상했던 거지. 그래서 이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 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나는 이 알베르 까미를 흉내내서 호모 레시스티쿠스라는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서 씁니다. 호모는 뭐 호모 사피엔스 할 때처럼 어떤 사람이죠. 레시스티쿠스는 레시스트라는 영어 단어 떠올려 보세요. 레시스트, 다시 서다, 저항하다 이런 말이죠. 레지스탕스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쿠스는 어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 저항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에서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 특징이 인간의 핵심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항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핵심일지 모릅니다. 저항의 대상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의들을 발견하러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지. 대결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직접 주먹으로 싸우는 건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저항 방법입니다. 아주 깊이 있고 높은 저항의 방법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좋은 글들 읽어가면서 하나씩 볼 겁니다. 어때? 들을만한가요? 사진 3장 보죠. 다음 시간에 한국 근대문학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인직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최남선입니다. 죄수복 같죠? 이건 반민족 행위자 처벌특별위원회 반민특위 체포됐을 때 모습입니다. 오른쪽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직, 최남선, 이광수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마무리하죠. 오늘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40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PPT를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한 강의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하세요. 이 요약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모든 글쓰기의 출발은 요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요약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 기사를 요약하기도 하고, 이 요약이 모든 글쓰기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 어떤 분량인지 알죠?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가상대학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수요일 시작되기 전 내가 볼 수 있도록 아침 8시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침 8시까지 오늘의 강의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정도, 넘지 마세요. 요약해서 가상대학에 올리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올린 요약 또는 다른 글들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침 8시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